비참한 의혹.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다. 어느 해 봄, 나는 실천윤리학 강의 의뢰를 받고 약 일주일가량 기후현 오가키마치에 머물게 되었다. 원래부터 지방 유지들의 친절이 성가셔서 진절머리가 나 있던 나는 초청해준 어느 교육과 단체에 미리 거절 편지를 보내서 송영이나 연회 혹은 명소 안내, 기타 여러 가지 강연에 따르는 일체의 쓸데없는 시간 때우기 계획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해두었다. 그러니 다행히 그 지역에 내가 좀 별난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 있었는지 내가 그곳에 가자 그 단체 회장인 오가키마치 촌장의 주선으로 모두 내 희망대로 조처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숙소도 보통 여관을 피해서 한가하고 조용한 지역 내 재산가 N씨의 별장을 수배해 주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그 별장에 머물던 중에 우연히 들은 비참한 사건의 전말이다. 그 별장은 고로쿠조성에서 가까운 구루와마치에 있었다. 그곳은 속세의 번잡스러움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특히 내가 기거하고 있던 다다미 8장짜리 방은 채광이 좋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장지문이나 미닫이문에 적당히 손때가 묻은 분위기가 아주 차분한 방이었다. 내 시중을 들어주는 별장지기 부부는 특별한 볼 일이 없는 한 항상 부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침침한 8장짜리 방은 거의 늘 한적하고 인기척이 없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목련나무에서 가끔씩 하얀 꽃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던 것이다. 매일 오전에만 강연을 하러 나가는 나는 오후와 밤에는 그 방에서 아주 태평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가끔은 참고서와 갈아입을 옷을 넣은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여겨졌다. 물론 오후에는 이따금씩 방문객이 찾아와서 기분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나무 통으로 만든 고풍스러운 램프에 이윽고 불이 켜지면 순식간에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는 그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내 주위로 한정되어 버린다. 게다가 내게는 그 주위조차 결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도코노마에는 꽃도 꽂혀 있지 않은 청동 화병 하나가 위험 있고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상한 양류 관음 족자가 시커멓게 때가 묻은 비단 표구 속에서 몽롱하게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가끔씩 책을 읽다가 눈을 들어서 그 낡은 탱화를 돌아볼 때면 피우지도 않은 향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정도로 방 안에는 절 같은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들지는 않았다. 비를 막기 위한 덧문 밖에서는 밤새들이 우는 소리가 원균을 가리지 않고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새 소리에 나는 이 집 위에 있는 천주각을 마음에 그리곤 했다. 천주각은 낮에 보면 무수한 까마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나는 꾸벅꾸벅 선잠을 자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직 물속에 있는 것처럼 으스스한 추위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다. 그것은 예정된 강연 일수가 거의 다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램프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느긋하게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이 불쾌할 정도로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린 것을 알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별장직이라고 예견하고 있던 나는 마침 방금 전 써둔 엽서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려고 무심결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 어슴푸레한 미닫이문 쪽에 내가 전혀 모르는 40 넘은 남자가 혼자서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나는 경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미신적 공포에 가까운 감정의 위협을 받았다. 또한 실제로 그 남자는 그 정도로 충격적일 만큼 희미한 램프 불빛 속에서 유령처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와 얼굴을 마주치자 옛날식으로 두 팔을 높이 올리고 아주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거의 기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늘어놓았다. 이 늦은 밤에 더구나 바쁘실 텐데 방해를 하러 와서 뭐라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진지하게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뵌 것이옵니다. 그제야 처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난 나는 그 남자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했다. 그의 이마는 넓고 볼은 옴팍패였으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눈이 살아있는 품격 있는 반백의 인물이었다. 게다가 집안에 문장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격식을 차린 하오리와 하카마 차림이었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는 부채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단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신경에 거슬린 것은 그의 왼쪽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손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입담한 책을 덮으며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물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게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외였음과 동시에 짜증나는 일이었다. 또한 동시에 별장지기가 이 손님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나의 냉담한 어투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마를 다담이 바닥에 대고 여전히 낭독이라도 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말씀이 늦었습니다만 저는 나카무라 겐도라고 하옵니다. 매일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있습니다만 물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므로 기억이 없으시겠지요. 부디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이든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이 남자가 나를 찾아온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독서의 청흥을 깬 불쾌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제 강연에 뭔가 질문사항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나는 내심으로는 질문이라면 내일 강연장에서 하시죠 라는 정도의 적당한 핑곗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역시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하카마의 무릎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니요, 질문은 아니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실은 제 일신의 처신에 대해서 선과 악 중에 어느 쪽인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바로 지금부터 약 적어도 20년 정도 전에 저는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로서도 제 자신을 통 알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윤리학계 대가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분별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밤 굳이 이렇게 불쑥 찾아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미는 없습니다만 제 신상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나는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과연 전공으로 치자면 윤리학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그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바로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 있는 두뇌의 소유자라고 착각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망설이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는지 지금까지 하카마 무릎 위로 향했던 시선을 들어서 반쯤 탄원하듯이 내 안색을 살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공손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아니요. 그것도 물론 굳이 선생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평생 고통스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간의 고통만이라도 선생님 같은 분께 말씀을 드려서 다소간이라도 제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보고 싶은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는 형식적으로라도 이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불길한 예감과 일종의 막연한 책임감이 무겁게 내 마음을 엄습하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오로지 그와 같은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짐짓 가벼운 태도를 보이면서 희미한 램프 맞은편으로 상대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이나 들어봅시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특별히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니요. 그저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정도입니다. 나카무라 겐도라고 이름을 댄 인물은 손가락이 하나 없는 손으로 다다미에 놓여있던 부채를 집어 올리더니 가끔씩 살짝 눈을 들어 나보다는 오히려 도코노마의 양류 관음을 훔쳐보면서 역시 억양이 없는 침울한 어조로 떠듬떠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1891년의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1891년이라고 하면 노비 대지진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이후 이곳 오가키도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 그 무렵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번외 영주가 지으신 것, 또 하나는 촌장이 지은 것.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번외 영주가 지으신 K 초등학교에 봉직하고 있었는데 2, 3년 전에 현해 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했고 그 후에 또 계속해서 교장의 신임도 상당히 두터워서 연배에 비해서는 15엔이라는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15엔이라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는 이슬같이 덧없는 목숨을 연명하기도 힘들겠지만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충분치는 못해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천지간에 아내 하나뿐이었죠. 그것도 결혼한 지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교정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나에게 시집 오기까지 교장 부부가 딸처럼 쭉 보살펴준 여자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사요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매우 고분고분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또 천성이 너무 말이 없어서 어딘가 그늘이 있는 것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성격이 비슷해서 잘 맞는 부부로, 설령 이렇다 할 만한 눈에 띄는 화려한 즐거움은 없어도 우선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대지진으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10월 28일, 아마 아침 7시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물가에서 일을 닦고 있고 아내는 부엌에서 솥에 밥을 푸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불과 1, 2분 사이의 일이었어요. 마치 거센 바람이 불듯이 땅이 울리는 끔찍한 소리가 덮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집이 삐걱삐걱 기울었고, 그 후로는 그저 기왓장이 날아가는 것이 보였을 뿐입니다. 저는 억하고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바로 무너져 내린 차양에 깔려서 한동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도 없이 몰려오는 대진동의 파동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그 차양 밑에서 흙먼지 속으로 기어 나와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저희 집 지붕이었고, 게다가 기왓장 사이에 나 있던 풀이 그대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 심정은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왼쪽 오른쪽 지붕이 떨어져 나간 집들 위로 눈길을 보내면서 땅이 울리는 소리, 동량이 떨어지는 소리, 수목이 꺾이는 소리, 벽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느라 갈팡질팡하는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울림들이 소란스럽게 뒤엉키고 있는 것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이윽고 저쪽 차양 아래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는 서둘러 벌떡 일어서서 악몽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쏜살같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양 아래서는 제 아내 사요가 하반신이 동량에 깔린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당겼죠. 아내의 어깨를 누르면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짓누르고 있는 동량은 벌레 한 마리 기어 나올 만큼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차양의 나무판을 한 장 한 장 뜯어냈습니다. 뜯어내면서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부짖었어요. 아내를, 아니, 어쩌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사연은 괴롭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격려를 할 것까지도 없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안간 힘을 쓰면서 필사적으로 동량을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때 아내의 두 손이 손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범벅이 돼서 떨면서 동량을 더듬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디선가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일어나며 한 번 무너진 지붕을 건너와서 내 얼굴로 확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연기 너머로
무언가가 폭발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군요. 그리고는 금가루 같은 불똥이 사방팔방 공중으로 흩어지며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없이 아내의 몸을 동량 아래서 끌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역시 아내의 하반신을 눈꽃만큼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 몰려온 연기를 뒤집었으며 차양의 한쪽 무릎을 대고 아내에게 잡아먹을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만 저는 그때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 팔을 잡으면서 여보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모든 표정을 잃은 눈만 할 일 없이 크게 뜨고 있는 음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기만이 아니라 불똥을 뿜어내는 불길이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이제 글렀구나 생각했어요. 아내는 산채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채로 말이에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또 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역시 거듭 여보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그때 그 여보라는 말 속에서 무수한 의미와 무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채로, 산채로. 저는 무슨 말인지 3번을 외쳤어요. 그것은 죽어라고 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한 기억도 나고요. 하지만 뭐라고 했는지 알기도 전에 저는 닥치는 대로 떨어지는 기와를 집어들어서 아내의 머리를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선생님 추측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온 마을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불과 연기에 쫓기며 산더미처럼 길을 막고 있던 집들의 지붕 사이를 빠져나가서 간신히 위험한 목숨 하나를 건진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날 밤 여전히 어두운 하늘에 타오르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동료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역시 일격에 찌부러진 학교 밖 가건물에서 이재민에게 공급된 주먹밥을 손에 들었을 때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린 것은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카무라 겐도는 한동안 말을 끊고 겁에 질린 눈을 다다미 위로 떨구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나도 마침내 휑하고 을씨년스러운 방의 기운이 옷깃에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어서 과연이라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방 안에서는 램프가 기름을 빨아 올리는 소리가 날 뿐이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의 회중시계가 시간을 잘게 다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또 그 가운데 도코노마의 양유 관음이 몸을 움직였나 싶을 정도로 희미한 한숨 소리가 났다. 나는 겁에 질린 눈을 들어서 초연히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숨을 쉰 것은 그였을까? 아니면 내 자신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이 해소되기 전에 나카무라 켄도는 역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슬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장을 비롯해 동료들에게서 친절한 동정의 말을 듣고서는
체면불구하고 염치 없이 눈물을 흘린 일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제가 그 지진 속에서 아내를 죽였다는 말만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타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입 밖에 낸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닐 테지요.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를 더 동정해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찌 된 일인지 말을 하려고 하면 금세 목구멍에 달라붙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혀가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그 원인이 순전히 저의 겁 많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단순히 겁이 많다기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마침내 저한테 재혼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저는 두 번 다시 남들과 같은 생활을 할 자격이 없는 가엾은 정신적 패배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제게 꺼낸 것은 사요에게 아버지 같았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건 순전히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써준 결과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실제로 그 무렵은 이미 그 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럭저럭 1년 남짓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문제를 꺼내기 전에도 은근히 그런 비슷한 제안을 하면서 제 속마음을 떠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뜻밖에도 그 혼담 상대가 지금 선생님이 계시는 이 N 집안의 둘째 딸이었어요. 당시 제가 학교 밖에서 가끔씩 출장 교습을 해준 초등학교 4학년인 장남의 누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단 사양을 했어요. 첫째, 교원인 저와 자산가인 N 집안은 신분상으로 격에 맞지 않았어요. 가정교사라는 관계상 결혼까지는 무언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한 말을 듣게 되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동시에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이유의 이면에는 제 스스로가 쳐 죽인 사요의 마지막 모습이 혜성의 꼬리처럼 희미하게 내 마음을 휘감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사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라서 이전만큼 슬픈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제 심정을 10분 헤아린 다음 저 정도 연배되는 사람이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게다가 이번 혼담은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원한다는 것. 교장 자신이 먼저 나서서 중매를 섰기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날 일이 없다는 것. 그 외에도 평소 제가 희망하고 있던 도쿄 유학도 결혼만 하면 크게 편의를 봐줄 것이라는 것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무조건 거절만 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상대 처녀는 소문난 미인이었고 또 부끄럽습니다만 N가의 자산에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권유가 거듭됨에 따라 어느새 숙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 더 있다 해라도 바뀌고 나면요 라는 식으로 점점 뜻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해가 바뀐 1893년 초여름에는
마침내 가을이 되면 식을 올리자 하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질 무렵부터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무엇을 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도 교원실 책상에 기대어 뭔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도 놓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느냐 하면 제 자신도 그걸 확실히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머릿속의 톱니바퀴가 어딘가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그 톱니바퀴가 딱 들어맞지 않는 이면에는 제 자각을 초월한 비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대략 2달 정도 계속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여름 휴가 중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는 김에 혼간지 벼런 뒤편에 있는 책방 앞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무렵 평판이 자자했던 풍속화보라는 잡지 대6권이 야창 귀담, 월경 만화 등과 함께 석판쇠 표지를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 멈춰서서 무심결에 그 풍속화보 한 권을 손에 들고 보니까 표지에 집이 쓰러지고 불이 나기 시작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다가 2줄로 1891년 11월 30일 발행, 10월 28일 지진 기문이라고 크게 인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내 귓가에 누군가가 기쁜 듯이 비웃으면서 그거야 그거 라고 속삭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어둑어둑한 가게 앞에서 황급히 표지를 넘겨보았죠. 그런데 제일 앞에 한 집안의 어린아이와 어른이 무너져 내린 동량에 짓눌려 참사를 당한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2개로 갈라져서 발을 헛디딘 여자아이들을 삼키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 풍속 화보는 2년 전 대지진의 광경을 다시 내 눈앞에 펼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나가라 가와강 철도 붕괴, 오와리 방적회사 파괴, 제3사단 병사 시체 발굴, 아이치병원 부상자 구호. 그런 처참한 그림들은 잇따라 그 저주스러운 당시의 기억 속으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몸도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고통이랄 수도 없고 환이랄 수도 없는 감정이 가차없이 제 정신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림 한 장이 제 눈앞에 펼쳐진 순간, 저는 지금도 그 경악스러운 순간을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너져 내린 동량에 허리가 깔린 한 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무참한 그림이었습니다. 가로놓인 그 동량 건너에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붉은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 아내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아내의 최후의 모습이 그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마터면 손에서 풍속화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저를 더 한층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갑자기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화재를 연상케 하는 연기가 제 코에 확 밀려든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풍속 화보를 내려놓고 가게 앞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죠. 가게 앞에서 마침
견습 점원이 걸어놓은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아직 연기가 나고 있는 성냥개비를 저녁 어둠이 깔린 길에 버리던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전보다 더 음울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위협한 것은 그저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어떤 의혹이 제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들들 볶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대지진이 났을 때 내가 아내를 죽인 것은 과연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아내를 죽인 것은 처음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죽인 것은 아닐까? 대지진은 단지 나를 위해서 아내를 죽일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의혹 앞에 몇 번이나 과감하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책방 앞에서 내 귀에 그거야 그거 라고 속삭인 무언가는 또 그때마다 비웃으면서 그럼 넌 아내를 죽인 사실을 왜 입 밖에 내지 못하냐? 라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늘 움찔하게 됩니다. 왜 저는 아내를 죽였으면 죽였다고 털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오늘까지 몰래 그렇게까지 엄청난 경험을 숨기고 있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 순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되살아난 것은 당시에 제가 아내 사요를 내심 미워했다고 하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려야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아내는 불행하게도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어렴풋하지만 제 도덕 감정이 어쩌면 이긴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지진 같은 흉변이 일어나고 일체의 사회적 속박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을 때 어떻게 그와 함께 제 도덕 감정도 균열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대지진 속에서 제 이기심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역시 아내를 죽인 것은 죽이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우울해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에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해도 아내는 분명히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를 죽인 것을 특별히 내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계절이 한여름에서 늦여름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교원 일동이 교무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있다가 무슨 계기에선지 화제가 다시 2년 전에 그 대지진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혼자 입을 꾹 다물고 동료들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고 있었어요. 혼간지 벼런의 지붕이 떨어져 나간 이야기, 후다마치의 둑방이 무너진 이야기, 다와라마치의 길바닥이 갈라진 이야기 하는 식으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원이 이야기하기를 나카마치인가 어딘가에 있는 빈고야라는 술집 안주인은 일단 동량에 깔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불이 나서 다행히 동량도 타서 무너지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한동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잠시 거의 실신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을 것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료들은 갑자기 제 안색이 바뀌면서 의자째로 넘어질 뻔하자 놀라서 모두 제 주위에 모여들어 물을 먹이고 약을 먹이는 등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여유도 없을 만큼 제 머릿속은 그 공포스러운 의혹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역시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죽인 건 아니었을까? 설령 동량에 깔려 있더라도 만약의 경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일부러 쳐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냥 놔두었더라면 지금 빈고야의 안주인처럼 내 아내도 어떤 기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무참하게 기왓장으로 내리쳐 죽여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하다못해 엔가와의 혼담만이라도 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제 일신을 정화시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단계가 되자 모처럼 한 제 결심은 미련하게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 결혼식 직전이 돼서 갑자기 파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지진 때 제가 아내를 살해한 전말은 물론이고 그때까지의 괴로운 제 심정도 모두 털어놓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심한 저로서는 막상 닥치고 보니까 아무리 스스로를 채찍질 해봐야 단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칠칠치 못한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저 다그치기만 할 뿐 무엇 하나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늦여름은 다시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로 바뀌어서 마침내 결혼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는 어지간해서는 그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축 가라앉아 있었어요. 결혼을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주의를 주는 동료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라는 충고를 3번이나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이미 그런 친절한 말을 생각해서 겉으로라도 건강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동료들의 걱정을 이용해서 이제 와서 병을 구실로 결혼을 연기하는 것도 한심한 고식적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엔가의 주인은 제 기분이 우울한 원인을 독신 생활의 영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해서 날은 다르지만 2년 전 그 대지진이 있었던 10월에 마침내 저는 엔가의 본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마음고생을 하며 초조해하던 제가 새 신랑이 입는 그 가정의 문양이 들어간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금병풍으로 둘러싸인 대청으로 안내되었을 때 제가 그날의 제 자신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마치 남몰래 큰 죄악을 저지른 악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살인의 죄악을 숨기고 엔가의 딸과 자산을 일시에 훔치려고 기도한 극악무도한 도둑인 것입니다. 저는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아내를 죽인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고백하고 싶은 생각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격렬하게 제 머릿속을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가 자리하고 있는 맞은편 다다미에 마치 꿈을 꾸기라도 하는 듯이
흰 깃털 같은 버선 두 짝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아련히 물결치는 하늘에 소나무와 학이 희미하게 보이는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허리띠, 지갑에 달린 은사슬, 하얀 옷깃등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대모가 비녀가 무겁게 빛나고 있는 틀어올린 머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절체절명의 공포에 압도당했습니다.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돼서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다다미를 짚고 저는 살인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나카무라 겐도는 이런 이야기를 끝내고는 잠시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후의 일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을 끝으로 저는 미치광이로 불리면서 불쌍한 여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제가 정말 미치광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일체 선생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미치광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그렇게 만든 건 역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괴물 때문이 아닐까요? 그 괴물이 있는 한 오늘날 저를 미치광이라고 비웃는 무리들조차 내일은 또 저처럼 미치광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램프는 여전히 나와 이 음침한 손님 사이에 을씨년스러운 불길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나는 양료 관음을 뒤로 한 채 상대의 손가락 하나조차 분간할 기력도 없이 묵묵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